아름다운 늙음을 위해서는 더 큰 과제가 있다. 아름다운 감정과 정서적 건강이다. 생각과 감정을 미화시켜야 한다. 옷이나 얼굴보다 몇 배나 힘든 정신적 작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욕이다. 나이 들수록 욕심은 줄이고 지혜가 앞서야 한다. 그런데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자제력이 약해지면 젊었을 때 채우지 못한 노욕에 빠지기 쉽다. 욕심쟁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도 한다. 거기에 치매까지 겹치면 보기 싫은 늙은이가 된다. 손주와 싸우는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 내 주변에는 그런 늙은이들은 없다. 그런데 돈과 명예 때문에 노욕을 부리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다. 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거나 장년기에 갖지 못했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름다운 늙음을 위해서는 욕심, 다시 말하면 소유욕을 버려야 한다. 지혜로운 늙은이는 그 욕망의 대상을 후배들에게 돌린다. 후배와 제자들을 칭찬해주며 키워주는 선배가 되어야 한다. 김영석 교수. 올해 105세 한국 최고령 철학자이자 작가, 연세대 명예교수로서 이 시대 지성이라 불리는 김영석 교수는 인간 존재에 대한 뛰어난 고찰로 각계각층 전문가가 먼저 가르침을 청하는 큰 어른이다. 그의 긴 인생 여정은 한 세기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지혜를 전해준다. 육체가 노쇠해져도 정신은 늙지 않는다. 그의 육체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젊고 활기차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도전해왔다. 30대까지 자신을 갈고 닦았고 그 후 30여 년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70세 이후에도 30년 동안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일이 있었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동안에 주어진 삶의 지혜가 원천이라고 말한다. 오늘 낭독할 책은 김영석 100년의 지혜이다. 저자가 100년 넘게 살아오며 깨달은 단단한 삶의 지혜와 경험을 가감없이 이야기한다. 그는 소유했던 것을 주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영원한 현인이 선사하는 깨달음은 사회를 관통하는 정신적 기둥의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 어지러운 국내외 정세, 이념 다툼, 이기주의로 상처받고 자아를 잃은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 물려받는 위대한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김 교수의 100년이 넘는 삶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육체가 노쇠해져도 정신은 늙지 않는다. 지금 나는 내 긴 생애를 후회하지 않는다. 30까지는 성실히 자신을 키웠고 30여 년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 70부터 30년은 더 열심히 일했다. 육체는 노쇠해졌으나 정신은 그렇게 늙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금년 4월은 내가 102세를 마무리하는 달이다. 자연히 100년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 장수한 것에는 감사하지만 자랑거리는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이 아니라 누가 더 풍요롭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는가이다. 물론 장수와 보람까지 다 갖춘다면 축복받은 인생이 된다. 나에게는 일이 건강을 유지시켰고 정신력이 신체 건강도 지탱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고
행복은 섬김의 대가라는 사실을 체험했다. 나이 들어도 풍요로운 인생의 비결. 부부가 함께 그리고 오래 살아가는 백년해로는 복중의 복이다. 누구나 경험하는 사실이다. 해로하지 못한다면 누가 먼저 가는 것이 좋을까? 일률적인 해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흔히 남자가 먼저 가는 편이 좋다고 말한다. 늙은 남자가 혼자 추하게 남는 것보다 여자가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가족에도 강하기 때문이다. 내 친구 부인이 남편에게 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먼저 보내드릴게. 김 교수님이 혼자 쓸쓸히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사모님이 선생님을 혼자 남겨두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것이다. 반대인 경우도 있다. 내 친구 김태길 교수와 안병욱 교수는 아내보다 먼저 갔다. 두 부인은 연하이고 건강했는데 남편들이 작고한 뒤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안 교수 부인이 예상보다 빨리 세상을 떠났기에 만일 안 교수 부인이 먼저 갔다면 안 교수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내 경우도 생각해 본다. 아내를 먼저 보낸 지 20년이 되었다. 아내 생각은 언제나 떠오른다. 아들, 딸이나 손주들이 모이면 자연히 어머니와 할머니 얘기를 한다. 대답은 간단한 것 같다. 사랑할 상대가 사라졌을 때 누구나 고독해진다. 다시는 그런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을 때 고독은 절망이 된다. 절망은 정신적 종말, 죽음과 연결된다. 그런 고독은 남녀의 구별도 없고 나이의 차이도 없다. 고독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99의 악조건이 있다고 해도 사랑의 연결이 하나라도 있으면 고독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90이 되면서 더 외로움을 느꼈다. 100세가 넘으니까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해진다. 그것이 고령 노인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짐이다. 그래도 나는 그 고독을 극복해냈다고 생각한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일을 위하고 사랑하는 열정이었다.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다. 그 일에서 오는 위로와 보람이 고독한 심정과 시간의 공간을 채워주었다. 그 일은 보수나 소유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 학자로서 진실을 찾는 의무였고 제자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즐거움이었다. 대학을 떠난 후에는 친구들과 사회에 무엇인가 남겨주고 싶은 사명감 비슷한 것이었다. 일 많은 나라에 태어난 것에 감사했고 많은 일이 주어지는 현실에서 보람을 느꼈다. 가족들을 위하는 책임도 있었으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있을 때는 교육계를 위하는 책임이 항상 뒤따랐다. 무거운 짐이었으나 나름대로 사랑과 보람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90을 넘기고도 지금까지 주어진 일에 매달려 산다.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돌이켜본다. 80까지는 내가 일을 찾았으나 그 후에는 사회가 나에게 일을 맡겨주었다. 일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늙으면 인생의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노년기 인생을 위해 스스로 일하는 열성을 가지며 정부와 사회가 노년기까지 일할 수 있는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또 한 가지 과제는 인간관계를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넓혀가는 일이다. 인생은 어떤 인간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갖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노년기가 힘들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좁아지며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가정과 직장에서 즐거운 인간관계를 누리다가
늙으면서 더 넓혀가는 사람이 있고 점차 좁아지고 상실해 가기도 한다. 가족 관계까지도 유지하지 못해 고독해지는 노인들이 생긴다. 그 책임의 반은 자신에게 있고 반은 자립심을 상실한 노약자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도움 부족일 수도 있다. 옛날에는 노인정 같은 휴게시설이 있었다. 최근에는 격로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각자의 책임이다. 종교단체를 비롯한 교양과 정신적 안정을 위한 기관과 시설도 있다. 노년기에 찾아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애를 주고받음에서 출발하고 열매를 맺는다. 지금 30대와 나의 30대를 비교하면 사회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청년기와 노년기가 짧아지고 장년기가 일생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하고 성장하며 인격을 키워가는 장년기는 30에서 80까지 차지한다. 평균 수명도 길어졌고 건강 수명도 높아졌다. 모두가 풍부한 정신적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선각자나 선구자는 되지 못해도 그런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필수이다. 생활 영역과 공간도 예상했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변화와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노령화를 앞당겨서는 안 된다. 나의 세대에는 예순을 노년기의 출발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도 80까지는 정신적으로 늙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장년기가 길어졌다는 것은 젊게 성장하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자율적으로 창조해 가는 것이 주어진 과제이고 희망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라. 외모보다 중요한 것. 내가 90까지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런 욕심을 갖지도 않았다. 두 친구 안병욱 교수, 김태길 교수와 같이 열심히 일하자고 뜻을 모았다. 셋이 다 90까지 일했다. 성공한 셈이다. 90을 넘기면서는 나 혼자가 되었다. 힘들고 고독했다. 80대 초반에는 아내를 먼저 보냈는데 친구들까지 떠났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90대 중반까지는 일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100세까지 살게 될 줄은 몰랐다. 철학계의 선배와 동료 중에는 97세, 98세가 최고령이었고 연세대학교 교수 중에도 100세를 넘긴 이가 없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새 출발을 해야 했다. 생각을 정리한 결과가 아름다운 늙은이로 마무리하자는 소원이었다. 삶 자체와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었다. 우선 외모부터 미화시켜야 한다. 몸단장이다. 70, 80대의 후배 교수들이 나야 늙었는데 하며 허름하거나 초라한 차림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옷도 하나의 예술품이다. 화려하거나 고급스러운 의상이 아니라 품격 있고 조화롭게 입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관심에서 멀어지면 나 편하면 그뿐이지 하는 습관이 더 앞선다. 그래서 모임에 나갈 때나 강연장에 갈 때는 신사다운 품격을 갖추기로 했다. 뒤따르는 과제는 얼굴과 자세의 미화다. 내 얼굴은 절반 이상이 대머리다. 중학생 때부터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보아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가발은 부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아름다움이 못 된다. 머리 색깔이라도 보기 흉한 백발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걱정했다. 그런데 100세가 넘으면서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마가 넓어지기는 하면서도 백발이 더 생기지는 않았다.
거울로 살펴보았다. 뒷머리카락은 더 빠지지 않았고 약간씩 검은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옛날 사람들은 회춘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다. 밖으로 말은 못하지만 더 빠지지도 말고 휘어지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얼굴에서는 주름살이 문제다. 아침마다 세수한 뒤에는 90대 후반부터 사용하는 2가지 화장품을 쓴다. 이마와 두 뺨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입 언저리에는 주름살이 깊어진다. 못 본 채 하고 주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늙음을 위해서는 더 큰 과제가 있다. 아름다운 감정과 정서적 건강이다. 생각과 감정을 미화시켜야 한다. 옷이나 얼굴보다 몇 배나 힘든 정신적 작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욕이다. 나이 들수록 욕심은 줄이고 지혜가 앞서야 한다. 그런데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자제력이 약해지면 젊었을 때 채우지 못한 노욕에 빠지기 쉽다. 욕심쟁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도 한다. 거기에 치매까지 겹치면 보기 싫은 늙은이가 된다. 손주와 싸우는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 내 주변에는 그런 늙은이들은 없다. 그런데 돈과 명예 때문에 노욕을 부리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다. 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거나 장년기에 갖지 못했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름다운 늙음을 위해서는 욕심, 다시 말하면 소유욕을 버려야 한다. 지혜로운 늙은이는 그 욕망의 대상을 후배들에게 돌린다. 후배와 제자들을 칭찬해주며 키워주는 선배가 되어야 한다. 나 같은 나이가 되면 자제력이 약해진다. 좋지 못한 옛날의 습관이 튀어나온다. 칭찬보다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잠재력 때문에 혼자서 대화를 독차지하기도 한다. 내 주장이 옳다는 자세다. 수준 낮은 정치인과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지도자도 실수를 한다. 대화의 분위기를 해치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존경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침묵과 겸손이 미덕이라는 예절을 지키지도 못한다. 아름다운 노년기는 역시 수양과 인격,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있다. 나는 과연 고귀한 인생의 목표를 갖추었는가를 묻게 된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선한 인생의 결실이다. 이웃과 사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무엇으로 보답했는가는 생애의 유산이다. 120세도 바라보는 시대,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100세가 넘으면서 가장 많이 받는 인사가 있다. 120세까지 사세요라는 축하말이다. 나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고맙다는 표정으로 대신한다. 그런데 내 가족 안에서는 그런 인사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104세인 지금도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기 때문일 것이다. 여론조사 통계를 본 적이 있다. 100세까지 살고 싶으냐라는 물음에 한국 사람은 51%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일본인은 22%만이 그때까지 살고 싶다고 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 인구가 많은 나라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9만 명이다. 우리보다 10배가 높은 셈이다. 그런데 왜 일본인들은 78%가 100세 이상 살기를 바라지 않을까? 100세 이상의 장수를 행복한 삶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왜 120세까지 살라는 인사를 받으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못 가졌을까? 더 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라는 인사라면 머리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라며 답례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 첫째 원인은
100세 이상의 삶은 신체적 부담과 고통이 동반하기 때문이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어려움이 있다. 나도 95세 이후부터는 내 정신 건강이 신체적으로 노쇠한 육신을 업고 다니는 부담을 느낀다. 저녁 10시가 되어 잠드는 시간에는 편안한 안식을 느낀다. 하루의 짐을 풀어놓는 가벼운 자세다. 반대로 아침 기상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것이 싫어진다. 내 몸이 천근만근 같아 30분만 더 자면 안 되나라며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심정이다. 기상 자체가 주어진 부담이다. 이런 상황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해보는 사람들은 100세라는 산을 넘어서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100세 이상 사는 가족이나 친지를 보는 사람은 그런 상태 이전까지의 인생을 원하게 된다. 정신이 신체의 노예가 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100세 이상까지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긴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소원이다. 오랜 기간의 행복이 인생의 목표다. 그보다 낮은 수익이는 하나, 두 번째가 가족들의 성공과 행복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다. 그것이 인간적 본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고 싶다는 기대도 있었다. 죽기 싫어서 산다는 대답도 있으나 20% 정도뿐이었다.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100세까지 살기 싫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가장 많았다. 그에 뒤따르는 것이 신체의 노쇠 현상에서 오는 걱정, 경제적 불안, 더 좋은 삶이 불가능하다는 예측, 평균 수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연사가 으뜸이다. 죽음에 따르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는 죽음의 분위기가 싫기 때문이다. 같은 희망의 반쯤은 가족들의 돌봄 속에서 조용히 가고 싶다는 기대였다. 평상시와 같이 잠들었다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도 모르게 깨어나지 않는 죽음은 복을 받은 편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어떠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90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되었다. 그런 희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막상 90이 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라고 스스로 반문했다.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 했는데 100세까지 연장되었다. 지금은 더 갈 수 있고 가야 할 인생의 길을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어 계속하고 있다. 평균 수명과 건강 나이가 10년은 더 연장된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100세까지는 누구나 도전해도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행복과 보람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의욕과 희망을 품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100세가 되었다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120세까지도 연장되는 세상이 올지 모른다. 구한말에는 왕실에서 80세 장수한 노인을 찾아 지팡이를 선물했다. 20년이 연장되어 나는 100세의 청와대에서 주는 지팡이를 받았다. 지금 20, 30대의 젊은이들은 20년쯤 더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은 아니다. 자연인의 한계를 넘어 삶의 정신적 가치와 의미를 창조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전이다. 자연의 한계를 넘어 정신적 문화에 동참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니까. 인간은 시간 안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사회와 더불어 창조해 가게 되어 있다.
나이란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진실이 된다. 나 같은 늙은이도 주어진 일이 있는 동안은 책임져야 한다는 의지로 삶을 계속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김영석 교수의 100년이 넘는 생애를 돌아보며 삶과 사랑, 고독,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배울 수 있다. 육체는 세월과 함께 노쇠했지만 정신은 끝까지 늙지 않고 지속되었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고백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히 자신을 키우고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며 그 노력과 성취가 자신의 정신력을 지탱해 주었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일은 단순히 소유나 물질적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의무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즐거움, 그리고 사회에 남기고 싶은 사명감이기도 했다. 이를 통한 위로와 보람은 그가 느끼는 고독과 시간을 메워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삶의 길에서 부부와의 해로는 큰 복이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그로 인한 고독은 정신적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깊은 고독감도 토로한다. 그러나 그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며 외로움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사랑과 일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는 장수의 의미를 단순히 오랜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보람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과제로 인간관계를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넓혀가는 것을 강조하며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나이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노년에 접어들어도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삶이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깨닫게 한다. 아름다운 노년기를 위해선 외모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성숙이며 나이 들수록 욕심을 줄이고 지혜를 앞세우며 후배들과 제자들을 키워주는 선배가 되는 것을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인간은 시간 속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사회와 더불어 창조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나이가 단순한 숫자일 뿐이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사명임을 깨닫게 한다. 이는 비단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의 끝자락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교훈이다. 아름다운 늙음을 위해서는 더 큰 과제가 있다. 아름다운 감정과 정서적 건강이다. 생각과 감정을 미화시켜야 한다. 옷이나 얼굴보다 몇 배나 힘든 정신적 작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욕이다. 나이 들수록 욕심은 줄이고 지혜가 앞서야 한다. 그런데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자제력이 약해지면 젊었을 때 채우지 못한 노역에 빠지기 쉽다. 욕심쟁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도 한다. 거기에 치매까지 겹치면 보기 싫은 늙은이가 된다. 손주와 싸우는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 내 주변에는 그런 늙은이들은 없다. 그런데 돈과 명예 때문에 노욕을 부리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다. 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거나 장년기에 갖지 못했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름다운 늙음을 위해서는 욕심, 다시 말하면 소유욕을 버려야 한다. 지혜로운 늙은이는 그 욕망의 대상을 후배들에게 돌린다. 후배와 제자들을 칭찬해주며 키워주는 선배가 되어야 한다. 김영석 교수. 올해 105세 한국 최고령 철학자이자 작가, 연세대 명예교수로서
이 시대 지성이라 불리는 비명석 교수는 인간 존재에 대한 뛰어난 고찰로 각계각층 전문가가 먼저 가르침을 청하는 큰 어른이다. 그의 긴 인생 여정은 한 세기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지혜를 전해준다. 육체가 노쇠해져도 정신은 늙지 않는다. 그의 육체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젊고 활기차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도전해왔다. 30대까지 자신을 갈고 닦았고 그 후 30여 년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70세 이후에도 30년 동안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일이 있었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동안에 주어진 삶의 지혜가 원천이라고 말한다. 오늘 낭독할 책은 김영석 100년의 지혜이다. 저자가 100년 넘게 살아오며 깨달은 단단한 삶의 지혜와 경험을 가감없이 이야기한다. 그는 소유했던 것을 주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영원한 현인이 선사하는 깨달음은 사회를 관통하는 정신적 기둥의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 어지러운 국내외 정세, 이념 다툼, 이기주의로 상처받고 자아를 잃은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 물려받는 위대한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김 교수의 100년이 넘는 삶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육체가 노쇠해져도 정신은 늙지 않는다. 지금 나는 내 긴 생애를 후회하지 않는다. 30까지는 성실히 자신을 키웠고 30여 년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 70부터 30년은 더 열심히 일했다. 육체는 노쇠해졌으나 정신은 그렇게 늙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금년 4월은 내가 102세를 마무리하는 달이다. 자연히 100년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 장수한 것에는 감사하지만 자랑거리는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이 아니라 누가 더 풍요롭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는가이다. 물론 장수와 보람까지 다 갖춘다면 축복받은 인생이 된다. 나에게는 일이 건강을 유지시켰고 정신력이 신체 건강도 지탱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고 행복은 섬김의 대가라는 사실을 체험했다. 나이 들어도 풍요로운 인생의 비결. 부부가 함께 그리고 오래 살아가는 100년애로는 복 중의 복이다. 누구나 경험하는 사실이다. 해로하지 못한다면 누가 먼저 가는 것이 좋을까? 일률적인 해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흔히 남자가 먼저 가는 편이 좋다고 말한다. 늙은 남자가 혼자 추하게 남는 것보다 여자가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가족에도 강하기 때문이다. 내 친구 부인이 남편에게 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먼저 보내드릴게. 김 교수님이 혼자 쓸쓸히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사모님이 선생님을 혼자 남겨두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것이다. 반대인 경우도 있다. 내 친구 김태길 교수와 안병욱 교수는 아내보다 먼저 갔다. 두 부인은 연하이고 건강했는데 남편들이 작고한 뒤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안 교수 부인이 예상보다 빨리 세상을 떠났기에 만일 안 교수 부인이 먼저 갔다면 안 교수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내 경우도 생각해 본다.
아내를 먼저 보낸 지 20년이 되었다. 아내 생각은 언제나 떠오른다. 아들, 딸이나 손주들이 모이면 자연히 어머니와 할머니 얘기를 한다. 대답은 간단한 것 같다. 사랑할 상대가 사라졌을 때 누구나 고독해진다. 다시는 그런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을 때 고독은 절망이 된다. 절망은 정신적 종말, 죽음과 연결된다. 그런 고독은 남녀의 구별도 없고 나이의 차이도 없다. 고독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99의 악조건이 있다고 해도 사랑의 연결이 하나라도 있으면 고독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90이 되면서 더 외로움을 느꼈다. 100세가 넘으니까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해진다. 그것이 고령 노인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짐이다. 그래도 나는 그 고독을 극복해냈다고 생각한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일을 위하고 사랑하는 열정이었다.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다. 그 일에서 오는 위로와 보람이 고독한 심정과 시간의 공간을 채워주었다. 그 일은 보수나 소유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 학자로서 진실을 찾는 의무였고 제자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즐거움이었다. 대학을 떠난 후에는 친구들과 사회에 무엇인가 남겨주고 싶은 사명감 비슷한 것이었다. 일 많은 나라에 태어난 것에 감사했고 많은 일이 주어지는 현실에서 보람을 느꼈다. 가족들을 위하는 책임도 있었으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있을 때는 교육계를 위하는 책임이 항상 뒤따랐다. 무거운 짐이었으나 나름대로 사랑과 보람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90을 넘기고도 지금까지 주어진 일에 매달려 산다.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돌이켜본다. 80까지는 내가 일을 찾았으나 그 후에는 사회가 나에게 일을 맡겨주었다. 일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늙으면 인생의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노년기 인생을 위해 스스로 일하는 열성을 가지며 정부와 사회가 노년기까지 일할 수 있는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또 한 가지 과제는 인간관계를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넓혀가는 일이다. 인생은 어떤 인간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갖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노년기가 힘들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좁아지며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가정과 직장에서 즐거운 인간관계를 누리다가 늙으면서 더 넓혀가는 사람이 있고 점차 좁아지고 상실해 가기도 한다. 가족관계까지도 유지하지 못해 고독해지는 노인들이 생긴다. 그 책임의 반은 자신에게 있고 반은 자립심을 상실한 노약자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도움 부족일 수도 있다. 옛날에는 노인정 같은 휴게시설이 있었다. 최근에는 격로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각자의 책임이다. 종교단체를 비롯한 교양과 정신적 안정을 위한 기관과 시설도 있다. 노년기에 찾아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애를 주고받음에서 출발하고 열매를 맺는다. 지금 30대와 나의 30대를 비교하면 사회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청년기와 노년기가 짧아지고 장년기가 일생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하고 성장하며 인격을 키워가는 장년기는 30에서 80까지 차지한다. 평균 수명도 길어졌고 건강 수명도 높아졌다. 모두가 풍부한 정신적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선각자나 선구자는 되지 못해도 그런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필수이다.
생활 영역과 공간도 예상했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변화와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노령화를 앞당겨서는 안 된다. 나의 세대에는 예순을 노년기의 출발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도 여든까지는 정신적으로 늙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장년기가 길어졌다는 것은 젊게 성장하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자율적으로 창조해 가는 것이 주어진 과제이고 희망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라. 외모보다 중요한 것. 내가 90까지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런 욕심을 갖지도 않았다. 두 친구 안병욱 교수, 김태길 교수와 같이 열심히 일하자고 뜻을 모았다. 셋이 다 90까지 일했다. 성공한 셈이다. 90을 넘기면서는 나 혼자가 되었다. 힘들고 고독했다. 80대 초반에는 아내를 먼저 보냈는데 친구들까지 떠났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90대 중반까지는 일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100세까지 살게 될 줄은 몰랐다. 철학계의 선배와 동료 중에는 97세, 98세가 최고령이었고 연세대학교 교수 중에도 100세를 넘긴 이가 없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새 출발을 해야 했다. 생각을 정리한 결과가 아름다운 늙은이로 마무리하자는 소원이었다. 삶 자체와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었다. 우선 외모부터 미화시켜야 한다. 몸단장이다. 70, 80대의 후배 교수들이 나야 늙었는데 하며 허름하거나 초라한 차림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옷도 하나의 예술품이다. 화려하거나 고급스러운 의상이 아니라 품격 있고 조화롭게 입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관심에서 멀어지면 나 편하면 그뿐이지 하는 습관이 더 앞선다. 그래서 모임에 나갈 때나 강연장에 갈 때는 신사다운 품격을 갖추기로 했다. 뒤따르는 과제는 얼굴과 자세의 미화다. 내 얼굴은 절반 이상이 대머리다. 중학생 때부터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보아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가발은 부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아름다움이 못 된다. 머리 색깔이라도 보기 흉한 백발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걱정했다. 그런데 100세가 넘으면서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마가 넓어지기는 하면서도 백발이 더 생기지는 않았다. 거울로 살펴보았다. 뒷머리카락은 더 빠지지 않았고 약간씩 검은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옛날 사람들은 회춘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다. 밖으로 말은 못하지만 더 빠지지도 말고 휘어지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얼굴에서는 주름살이 문제다. 아침마다 세수한 뒤에는 90대 후반부터 사용하는 2가지 화장품을 쓴다. 이마와 두 뺨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입 언저리에는 주름살이 깊어진다. 못 본 채 하고 주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늙음을 위해서는 더 큰 과제가 있다. 아름다운 감정과 정서적 건강이다. 생각과 감정을 미화시켜야 한다. 옷이나 얼굴보다 몇 배나 힘든 정신적 작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욕이다. 나이 들수록 욕심은 줄이고 지혜가 앞서야 한다. 그런데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자제력이 약해지면 젊었을 때 채우지 못한 노욕에 빠지기 쉽다. 욕심쟁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도 한다. 거기에 치매까지 겹치면 보기 싫은 늙은이가 된다. 손주와 싸우는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 내 주변에는 그런 늙은이들은 없다.
그런데 돈과 명예 때문에 노욕을 부리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다. 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거나 장년기에 갖지 못했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름다운 늙음을 위해서는 욕심, 다시 말하면 소유욕을 버려야 한다. 지혜로운 늙은이는 그 욕망의 대상을 후배들에게 돌린다. 후배와 제자들을 칭찬해주며 키워주는 선배가 되어야 한다. 나 같은 나이가 되면 자제력이 약해진다. 좋지 못한 옛날의 습관이 튀어나온다. 칭찬보다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잠재력 때문에 혼자서 대화를 독차지하기도 한다. 내 주장이 옳다는 자세다. 수준 낮은 정치인과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지도자도 실수를 한다. 대화의 분위기를 해치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존경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침묵과 겸손이 미덕이라는 예절을 지키지도 못한다. 아름다운 노년기는 역시 수양과 인격,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있다. 나는 과연 고귀한 인생의 목표를 갖추었는가를 묻게 된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선한 인생의 결실이다. 이웃과 사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무엇으로 보답했는가는 생애의 유산이다. 120세도 바라보는 시대,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100세가 넘으면서 가장 많이 받는 인사가 있다. 120세까지 사세요라는 축하말이다. 나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고맙다는 표정으로 대신한다. 그런데 내 가족 안에서는 그런 인사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104세인 지금도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기 때문일 것이다. 여론조사 통계를 본 적이 있다. 100세까지 살고 싶으냐라는 물음에 한국 사람은 51%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일본인은 22%만이 그때까지 살고 싶다고 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 인구가 많은 나라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9만 명이다. 우리보다 10배가 높은 셈이다. 그런데 왜 일본인들은 78%가 100세 이상 살기를 바라지 않을까? 100세 이상의 장수를 행복한 삶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왜 120세까지 살라는 인사를 받으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못 가졌을까? 더 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라는 인사라면 머리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라며 답례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 첫째 원인은 100세 이상의 삶은 신체적 부담과 고통이 동반하기 때문이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어려움이 있다. 나도 95세 이후부터는 내 정신건강이 신체적으로 노쇠한 육신을 업고 다니는 부담을 느낀다. 저녁 10시가 되어 잠드는 시간에는 편안한 안식을 느낀다. 하루의 짐을 풀어놓는 가벼운 자세다. 반대로 아침 기상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것이 싫어진다. 내 몸이 천근만근 같아 30분만 더 자면 안 되나라며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심정이다. 기상 자체가 주어진 부담이다. 이런 상황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해보는 사람들은 100세라는 산을 넘어서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100세 이상 사는 가족이나 친지를 보는 사람은 그런 상태 이전까지의 인생을 원하게 된다. 정신이 신체의 노예가 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100세 이상까지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긴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소원이다. 오랜 기간의 행복이 인생의 목표다. 그보다 낮은 수익이는 하나, 두 번째가 가족들의 성공과 행복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다. 그것이 인간적 본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고 싶다는 기대도 있었다. 죽기 싫어서 산다는 대답도 있으나 20% 정도뿐이었다.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100세까지 살기 싫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가장 많았다. 그에 뒤따르는 것이 신체의 노쇠 현상에서 오는 걱정, 경제적 불안, 더 좋은 삶이 불가능하다는 예측, 평균 수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연사가 으뜸이다. 죽음에 따르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는 죽음의 분위기가 싫기 때문이다. 같은 희망의 반쯤은 가족들의 돌봄 속에서 조용히 가고 싶다는 기대였다. 평상시와 같이 잠들었다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도 모르게 깨어나지 않는 죽음은 복을 받은 편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어떠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90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되었다. 그런 희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막상 90이 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라고 스스로 반문했다.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 했는데 100세까지 연장되었다. 지금은 더 갈 수 있고 가야 할 인생의 길을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어 계속하고 있다. 평균 수명과 건강 나이가 10년은 더 연장된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100세까지는 누구나 도전해도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행복과 보람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의욕과 희망을 품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100세가 되었다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120세까지도 연장되는 세상이 올지 모른다. 구한말에는 왕실에서 80세 장수한 노인을 찾아 지팡이를 선물했다. 20년이 연장되어 나는 100세의 청와대에서 주는 지팡이를 받았다. 지금 20, 30대의 젊은이들은 20년쯤 더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은 아니다. 자연인의 한계를 넘어 삶의 정신적 가치와 의미를 창조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전이다. 자연의 한계를 넘어 정신적 문화에 동참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니까. 인간은 시간 안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사회와 더불어 창조해 가게 되어 있다. 나이란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진실이 된다. 나 같은 늙은이도 주어진 일이 있는 동안은 책임져야 한다는 의지로 삶을 계속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김형석 교수의 100년이 넘는 생애를 돌아보며 삶과 사랑, 고독,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배울 수 있다. 육체는 세월과 함께 노쇠했지만 정신은 끝까지 늙지 않고 지속되었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고백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히 자신을 키우고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며 그 노력과 성취가 자신의 정신력을 지탱해 주었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일은 단순히 소유나 물질적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의무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즐거움, 그리고 사회에 남기고 싶은 사명감이기도 했다. 이를 통한 위로와 보람은 그가 느끼는 고독과 시간을 메워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삶의 길에서 부부와의 해로는 큰 복이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그로 인한 고독은 정신적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깊은 고독감도 토로한다. 그러나 그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며 외로움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사랑과 일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는 장수의 의미를 단순히 오랜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보람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과제로 인간관계를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넓혀가는 것을 강조하며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나이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노년에 접어들어도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삶이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깨닫게 한다. 아름다운 노년기를 위해선 외모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성숙이며 나이 들수록 욕심을 줄이고 지혜를 앞세우며 후배들과 제자들을 키워주는 선배가 되는 것을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인간은 시간 속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사회와 더불어 창조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나이가 단순한 숫자일 뿐이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사명임을 깨닫게 한다. 이는 비단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의 끝자락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교훈이다.